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극화가 처음에는 문정부의 집권 그 이전과 이후에서 집을 산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또 어떤 흔히 엘리트층이라고 하죠. 엘리트층의 어떤 뭐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서 또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런 게 미래로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결국 우리가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이제 계층 사다리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처음에 뭐 그렇죠. 원룸짜리 월세를 살다가 그 다음에 전세를 살다가 그 돈을 모아서 집을 한 칸 사고 더 넓혀가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하나씩 옮겨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주거 계층 사다리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점점 더 있는 전세도 월세로 막 다 바뀌고 있으니까 평생 이제 월세를 살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네. 이 사다리가 무너졌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다주택자들이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이제 뭐 증여를 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이해가 됐는데 이들이 사실 또 새로운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에서는 확실히 더 큰 제약이 생긴 거는 맞기는 맞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이런 쪽에서는 또 이런 집값 잡기의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몇 채나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평균적으로 보면은 뭐 10채를 갖고 있다, 15채를 갖고 있다라는 건 정말 극소수예요. 네. 예, 일반적인 다주택자들의 평균 주택 호수가 3.5채밖에 안 돼요. 음. 아, 그래서 이제 이런 효과는 있죠. 다주택자들이 더 늘지는 않았어요.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2채 사고 3채 사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건 이제 포기를 했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다주택자들이 막 집을 사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집을 제공하는 공급 업체들이 집을 막 만들어서 팔죠. 네. 팔리니까. 어. 근데 다주택자들이 이제 그게 스탑이 되면은 일반 민간 공급 시장에서도 사줄 사람들이 제한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법이 하나 필요하고 이 안에서 유통이 원활하게 하는 게 필요하죠. 네. 예. 왜냐하면 다주택자들도 결국은 이걸 계속 갖고 있을 생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익이 실현이 되면 파는 거거든요. 네. 다주택자들이 한 주택을 막 20년, 30년씩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일수록 조금 더 올리면 팔고 사고 다시 팔고 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우리가 한 30년 이상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뭐 3기 신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만 공약한 게 200만 호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주택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저는 이제 요즘 우리가 코로나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또 환경 여러 가지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고집스럽게 지켜왔던 녹지를 훼손해서 집을 짓는 건 전 반대예요. 네. 근데 이상하게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환경단체들은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되게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네. 그래서 어차피 파괴된 도심에 조금 더 높게 올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외연으로 확대되면서 그린벨트를 자꾸만 훼손을 하는데 이게 네. 이제 도시를 넓혀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의 이동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차량을 움직여야 되고 탄소 배출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아직 전기 자동차가 100% 보급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은 출퇴근을 요구하게 하는 게 이게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나 많은 비용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고 보면 이제는 주택 공급도 조금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그러니까 뭐 100만 호를 짓겠다, 200만 호를 짓겠다 이런 목표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환경 친화적으로 그다음에 좀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보통 집을 짓고 한 35년 정도 되면 다시 재건축을 하거든요. 네.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유럽에는 오래된 100년 된 건물들을 그대로 집으로 리모델링해서 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짓는 것들은 정말 좀 그런 기술과
또 그런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좀 짓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데 어느 대통령 후보 공약에도 그런 내용은 없고 100만 원을 짓겠다, 200만 원을 짓겠다, 뭐 이런 내용밖에 없는 거죠. 네. 음. 좀 그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파괴된 도심에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어떤 가격을 규제하고 사람들을 규제함으로써 이제 가격이 규제가 되고 이런 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시장의 기능이라는 게 있다 보니 그 에퀴빌리엄이라고 하는 이 균형 자체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둘을 적절히 조절을 하는 게 이 시장에서의 가장 그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파괴된 도심에서 공급을 늘리기에는 그 땅이 한정적이지 않나요? 이미 이제 서울에서 그래서 이제 네,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있죠. 네, 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대 이론을 배우게 되면 중심이 제일 값이 비싸잖아요. 네, 네. 그러면 비싼 땅일수록 고밀로 개발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게 토지 이용의 가성비를 가장 높이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땅값이 낮을수록 개발의 밀도를 줄여서 이제 하게 돼서 이렇게 그 산 같은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거든요. 이제 지대 곡선을 우리가 그리게 되면 그리고 용적률도 비슷하게 가요. 근데 우리 서울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서울의 아파트 층수가 더 낮아요. 경기도에 서울의 외곽으로 나갈수록 더 고밀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서울이 이건 막 네. 환경을 지키고 뭐 이런다고 해서 점점 줄여놨거든요. 예, 근데 서울이 다른 경기도 도시들보다 훨씬 더 그런 개발 규제가 센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서울이 더 환경적으로 쾌적하죠. 네. 어, 값이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인프라도 많고. 그러니까 딱히 이것을 가격을 위한 정책이었다라고 보기에도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지방을 갈 기회가 없지만 지방 도시에 가보면 너무 기야말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내가 어느 특정 도시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정말 도시인데 다 평범한 논밭인데 아파트가 서울하고 똑같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이런 데는 왜 이런 아파트를 지을까? 어? 수요도 없는데. 땅값도 싸고 논밭도 있고 경치도 좋은데 여기야말로 외국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낮은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되지 않을까? 어, 근데 거기도 똑같아요. 네.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고민해야 될 게 있고 두 네. 번째는 이제는 정말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이제 배달 많이 해 먹고 그러니까 정말 어느 순간 그 플라스틱 배출량이 정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써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할 만큼 좀 섬뜩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 가격 이런 거 외에 그런 것들을 외치는 목소리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장기적인 방법이다 보니.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사실 조금 겹치는 내용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규제 정책을 실시를 하면서 집값을 잡고자 하였으나 사실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이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르는 효과를 초래했었는데, 이 기존의 집값 잡기라는 목표를 다시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첫 번째로 실시해야 하는 어떤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30대들이 막 정말 패닉 바잉이라고 집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정부를 믿지 못해서예요. 지금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와서 집값이 거품이다. 이제 안정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신고가 갱신을 하고 시장에서는 막 비판하는 글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정부를 국민이 믿을 수 있게 해야 돼요. 네. 예.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가 돌팔이 같아. 그러면 의사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를 듣겠어요? 안 안 듣죠. 듣죠. 지금도 정부 정책보다 부동산 스터디라고 하는 이런 카페 글의 정보를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믿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구도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김현미 장관님부터 변창흠 장관님으로 한 번 바뀔 때 저는 그 기회가 있었다고 봤는데 그때 하필이면 이제 LH 출신 사장 출신인 사람이 장관이 됐는데 LH 사태가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국민이 또다시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되는 계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신뢰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솝 이야기 중에 한번 그런 글을 보셨을 텐데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방법 네. 기억나죠? 예. 따뜻한 햇빛에 바람을 막 쏘아주는 거. 부르니까 더 외투를 옮겨매고 해를 쬐니까 외투를 벗잖아요. 네. 예. 이제 저는 글쎄 그걸 나는 꼭 규제 완화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부동산에 갖고 있는 인간의 욕망, 또 인간의 바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나라가 부동산 자산들을 가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다른 네. 선진국에 비해서. 근데 이제 그건 뭐하고 비교할 수 있냐면 외국은 가계가 내가 자산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3분의 2, 자기 자산의 3분의 2가 집에 묶여 있어요. 외국은 금융자산이 많아요. 네.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이런 식으로. 근데 왜 그럴까라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한국에서는 그런 주식시장이 잘 발달되지 못했어요. 그건 한국의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미국이나 그런 나스닥 시장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또 기업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주식은 여러분들 혹시 깡통 주식 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네. 그렇죠. 몰라요? 네, 주식의 가치가 이제 휴지처럼 하나도 네.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집은 최악의 경우 내가 들어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특별한 지식 없이 정보 없이 할 수 있는 자산 형성 방법이 그냥 내 집 마련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변동성도 들어가 다른 살면서 거. 네. 살아보니까 국가가 발전하고 나라가 도로 뚫어주고 지하철 개통되니까 집값이 올랐고 그 덕에 또 조금 요거보다 돈 보태서 더 좋은 데로 가고 이런 오랜 기간 동안에 학습이 있었던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깨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거야. 아니 너 10억짜리 집에 살면서 너 10억짜리 방바닥에 깔고 앉아 있는 거야. 그 쓰지도 못하고 뭐 할 거야. 세금을 두들겨 맞고. 그럼 어떻게 하지?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10억짜리 집을 팔아서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세금 내고 그렇죠. 나면 집을 다 줄여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건 조금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집과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인식, 네. 그다음에 여태까지의 경험들을 잘 우리가 살려서 이 사람들이 이걸 좀 서서히 놓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필요해요. 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도 서울에 살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 뭐 물어보면 주로 여자들은 쇼핑 때문에 서울 살고 싶다고 하고 문화활동 때문에 서울 살고 싶다고 하고 또 노인분들은 병원이 가까워서 서울에 살고 싶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나가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네. 네.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좀 분산할 생각을 해야지 서울의 집을 서울을 다 가득 덮도록 지어보세요. 집값이 떨어지면.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경기도에서 살던 사람들이 서울로 또 다 들어온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서울이 분산을 쓰레기로 네. 넘쳐나지 않는 이상, 네. 난 그럴 근데 거라고 봐서 네. 원래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그 국토 균형 개발이라고 해서 지역 분산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지역 분산을 했을 때의 결과가 사실은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고 어떤 부작용이 났냐면 서울 인구는 줄었는데요. 경기도 인구는 더 늘었어요. 그래서 수도권이 더 커져 버렸어요. 비대해지고. 그래서 음. 하여튼 난 지금은 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거나 또는 직장을 가져서 살 시대쯤 됐을 때는 꼭 서울에 살지 않아도 모든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까는 일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분산시키려면 각종 뭐 문화생활이나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생활이랑 그다음에 병원 이렇게가 큰 축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를 넓혀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 음. 아닌가요? 근데 너무나 우리한테는 다행인 게 이제 기술이라는 게 발전이 돼서 우리 지금 만나지 않고도 이렇게 줌으로 회의를 하잖아요. 네. 예.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막혀 있는 게 뭐냐면 원격 의료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스마트워치를 차고 내 맥을 짚고 하면서 사실 원격 의료를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원격 의료까지도 얘기하려면 뭐 수시간이 걸려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격 의료가 오지, 섬 외에는 허용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도 뭐 삼성병원이라든가 서울 아산병원에 검사 받으려고 막 하루 전날 와서 여관에 묵으면서 검사 받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 검사자 중에서 정말 의사가 현지로 보고 심각하게 검사해야 될 사람 몇이나 될 것 같아요. 나는 충분히 이렇게 화상으로나 원격 진료로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런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음, 네, 현재 이런 어떤 스마트된 도시 이런 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런 거 관련해서 저희가 또 읽었던 게 저번에 포럼에서 이 3기 신도시 개발 혹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세히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떤 프로그램인지 혹은 어떤 서비스나 시스템인지 조금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네,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일산에 살고 있는데 1기 신도시보다는 2기 신도시. 그러니까 2기 네, 신도시는 뭐 위례, 동탄, 네, 판교가 2기 신도시고요. 3기 신도시가 이제 창릉, 뭐 왕숙 뭐 이런 데예요. 근데 재밌는 건 1기 신도시보다 2기 신도시가 건축 기준이 훨씬 더 좋아요. 네. 녹지율도 더 많고 인구의 규모도 더 좀 인구 밀도도 좀 낮추고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번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워낙 주택 가격이 막 오르고 비상사태이다 보니까 아직 이런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2기 신도시보다는 조금 더 쾌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주택을 않을 것 많이 같아요. 짓는 걸로 네, 해결할 것 같은데 문제는 저희 네, 일산도 그 문제하고 좀 묻혀 있는데 네, 여러분들 은평구 지금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하니까 모르겠지만 은평도 은평 뉴타운이나 진간사 쪽 너무 좋은데 교통 양성 문제죠. 맞아요. 길이 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은평을 거쳐서 가야 되는 게 창릉 신도시예요. 아, 지하철 3호선이 다 은평을 거쳐서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타는 그 통과교통에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신도시를 지으면서 그런 인프라 투자는 또 되게 인색해요. 뭘 그럼, 조금 하나만 더 늘려주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대다수의 활동을 이런 스마트로 하게 되고 정말 필요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일 경우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출퇴근을 해야 되고 문화, 병원이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걸 용량을 늘리지 않고 이렇게 신도시를 외곽에 계속 지으면 멀리서 와야 되는 사람도 너무 불편하고 네. 서울에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들도 너무 교통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집값은 낮춰주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통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신도시에 대한 수요도 낮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내 집 마련이 불안해서 하겠지만 네.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동 문제 때문에 불만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럼, 워낙 신도시 네.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막 무조건 너무 집을 구하기가 불안하니까 특히 막 전세가 물건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막 불안해서 어디든지 집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도 막 사겠다고 막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쨌든 저는 지금 뭐 가장 불가능한 방법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뭐냐면 정부를 믿게 하고 이 불안감을 잠재우면서 기다리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아무도 정부를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뭔가를 보여줘야 하잖아요. 음, 실제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해 주신 바로는 이제 꼭 규제 완화는 아니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면 규제 완화가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이 음. 부동산
문제를 처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